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110회 1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보고 가시죠. 자, 110회 1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상태표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일정 기간의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고요. 일정 기간의 현금의 유입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오시는 거죠. 자본 변동사항 나오는 것은 우리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 가장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유동부채를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거 문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시라 그랬죠, 제가? 대전 과목 저기등록. 우리는 실기에서 거기서 유동부채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죠. 자, 매입 채무라는 것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보험을 더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 다 유동부채죠.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얘기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에 대체시켜 주는 거를 얘기하죠. 임대보증금은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이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건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죠? 내부적인 창출에 대한 고객 브랜드에 대한 고객 목록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성 있게 뭔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지 뭐 유형자산이라고 흔히 얘기하시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형자산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액보호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 요거는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은 일반 기업회 기준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내가 이제 물건을 못 팔면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게 이제 수탁자가 되시는 거고요. 내 물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시용 판매는 자, 우리가 얘기한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인도할 때가 아니라요. 자, 시형 판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방문 판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방문해서 이 상품 사십시오 그랬더니 사겠어요.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옳지 않은 것 중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광고 제작 수술의 경우에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로 따라 인식을 하시는 거고 강의료의 경우에는 강의 시간을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수익의 인식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시겠고요. 자, 5번은 단가 결정 방법이죠. 단가 결정 방법에 매출 시점에 해당 재고 자산의 실제 취득 원가에 기록해서 매출 원가에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재고 자산의 단가 방법은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자, 매출 원가의 실제 원가하고 실제 매출 원가,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응시키는 게 자, 매출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개별법입니다. 자, 우리 뭐 고가품이라든지 뭐 조선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바로 내 원가 대 어, 수익이 대응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6번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 1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되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건 재손실이니까 우리 영업이익엔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매출에 여기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전기분 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 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는 자, 일용직에 대한 급여는 우리 뭐라고 처리합니까? 수당을 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이제 여기 1번, 2번, 3번이 거기 포함되지 않고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자, 7번은 자, 다음에 거래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경우 단기 순이익의 증감은 얼마입니까? 주어진 자료 외에는 거래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우리 얘는 자본 항목입니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하고 장부가액에 대한 차익이 생기면 공정가치가 올라가면 평가이익이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 손실이 됩니다.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았을 때 돈이 남으면 처분 이익이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적게 받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시는 거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30만 원 증가되시는 거고요. 자,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자, 88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처분 손실이 되시는 거죠. 그럼 결국엔 수익 30만 원, 그렇죠? 평가이익. 투자자산 처분은 비용입니다. 그럼 결국에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에서 비용 뺐으니까 10만 원만큼에 대한 이익이 증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죠. 자, 8번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은 과정일 때 기말자본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기말자본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와 기초끼리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기말은 기말끼리 해결하셔야 되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수익과 비용은 여기 당기순이익이 나오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요거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본이 됩니까? 이게 기초자본이 되는 거죠. 이게 기초자본이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에는 자, 그럼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나오시는 거고 수익이 더 크니까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음. 그럼 이제 자본을 구할 때 기초 자본에서부터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말 자본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출자한 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산이 되는 거고요. 이익 배당금은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자,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에 대한 논리를 먼저 계산을 하시면 기초 자산에서 우리 여기 기초 자산이 90만 원이고 기초 부채를 50만 원 빼면 기초 자본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에서 비용 빼니까 당기 순이익 나오셨잖아요. 20만 원. 자, 그러면 기초 자본 40만 원에다가 추가 출자액을 더하고 이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자본이 빠지시는 거고 당기 순이익 생긴 거 다시 더하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기말 자본 값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건 6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 9번은 원가회계입니다. 자, 우리 원가회계는, 자, 외부의 이용자에 의해서 뭔가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외부 이용자에 대한 논리다? 요것은 우리 재무회계 목적이 되시는 거죠. 원가회계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원가 흐름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제품 원가에 필요한 원가 정보에 대한 정보를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경영 수립 방침도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통제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1 번이 원가액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원가 형태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분류에 따라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설명 올바른 것은. 자, 우리 변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고정비는 우리 집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공장의 집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비는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자, 총원가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 고정비는 집세는, 자, 조업도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원가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집세는 똑같잖아요. 매달 내는 집세는. 그러나 단위당 원가는 줄어든다. 이렇게 감소한다.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이 틀리셨죠. 자, 1번. 자, 그래서 11번은 다음 중에 보조부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조부문에 대한 논리는 원가 배분 방법에 따라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요 세 가지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단계 배분법의 경우에는 배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조 부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자, 근데 직접 배분법에 대한 논리는 원가의 배분의 시효나 상호 간의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부 순서의 사용 시의 배부 순서에 따라 얘는 음, 보조분비의 원가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여기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틀리신 거고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얘기한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12번은 이제 개별 원가 계산표는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선업이라든지 우리 주문 제작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표고요. 종합 원가 계산표라는 건 대량 생산, 우리가 얘기하는 자, 우리가 먹는 이제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 원가 계산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표에 대한 논리는 작업지 주소가 맞고요. 소량으로 주문해서 만드는 방식이고, 공정별로, 자, 여러분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고요.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가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죠. 1공정에서 완성되면 그 다음 공정 2공정, 2공정이 완성된 건 3공정,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정별 원가 계산에 대한 여러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가 종합원가 계산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시고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1, 2, 3번은 우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정 사유죠.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입니다. 종류 변동하시거나 이제 증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폐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4번이 되시는 거고요. 자, 다음 중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영세율은 완전 면세죠. 우리가 이제 환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게 영세율은 수출산업 지원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으로 경제 대국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이 오로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있죠. 영세율에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입니다. 자,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맞는 방법이 되죠. 구현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우리가 얘기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3번. 자, 15번은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을 냈습니다. 자, 소매업은 일단은 영수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수증 발급 대상업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목욕, 이발, 미용업 이런 것들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입니다. 입장권 발행하는 경우. 자, 근데 도매업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자. 전산의 길거 가시죠.